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20대, 30대들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실시간 재고 파악을 하며 마스크 구매를 시도했지만 고령층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약국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해 QR코드 인증,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주문 등 일상생활 전반이 디지털 기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세대 간 정보 격차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9년 일반 국민 대비 정보 취약 4대 계층 중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와 접근 수준은 90.6%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 이후 점점 더 양극화되는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이슈 분석 쌍심지에서 알아본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쌍심지에 전진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대면 언택트 문화는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정보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기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소외, 특히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고정현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동 실버복지문화센터 박노숙 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디지털 정보 격차, 디지털 소외, 디지털 디바이드까지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들인데요. 박사님, 구체적으로 이 디지털 소외, 정보 격차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거의 모든 정보, 공공정보든 민간의 상업정보든 이것들이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제공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거나 혹은 이용하는 데에서의 차이, 이걸 보통 디지털 정보 격차 혹은 줄여서 정보 격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접근을 한다는 말은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 컴퓨터나 노트북 혹은 초고속망에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용이라는 말은 그런 기기나 망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접근과 이용의 차이를 갖다가 정보 격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보 격차로 인해서 실생활에서 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보통 이런 정보 격차로 인한 문제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불편한 것이죠. 가족 관계 증명을 띈다 할 때 집에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불편하게 동사무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부익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이체하면 훨씬 더 수수료가 싸거든요. 네네. 구인구직 정보라고 하는 것도 요즘은 인터넷 제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못한다 그러면 그만큼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올해 코로나 사태에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편하고 불이익이고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가 디지털 격차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걸 좀 수치로 살펴볼까요? 이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19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81.2%, 그러니까 10 중에 8명이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을 했고요. 이걸 또 연령대별로 좀 보면 20대에서 93.2%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60대가 60.2%, 또 70대도 47.1%나 되거든요. 이렇게 고령층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동영상 보고 또 메시지도 보내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박사님, 이 디지털 정보 격차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보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초기에는 정보 격차의 발생 원인이 좀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살 돈이 없다든지 혹은 있다 하더라도 매월 내는 그 이용 요금을 못 내는 그런 경쟁 이유가 제일 컸고요. 네.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자식이 그런 걸 갖다 사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필요 없어. 굳이 뭐 전화만 받으면 돼. 굳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관련돼 가지고 이용한 동기가 없는 그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주변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도와주는 이른바 디지털 조력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이유입니다. 보통 신기술들이
젊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되다 보니까 네. 나이 든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 아주 쉽게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이 드래그 한다든지 네. 혹은 스마트폰에서 이 터치하는 이런 것들조차도 노인들한테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설계에 있어가지고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또 관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또 만나시면서 직접 교육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하고 계신데 이 디지털 정보 격차 때문에 실생활에서 좀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 어려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열차표를 젊은 사람들은 구입이 가능해서 앉아서 가는데 구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서서 가야지 된다라는 거가 현실적인 거고요. 지난 실제 1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어르신들이 동사무소에 줄을 쭉 서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요즘은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서 그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해서 돌아가는 이런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난 정보를 지자체가 보내고 있지만 이게 확진자하고 동선이 비슷하거나 같은데도 이게 디지털 활용을 못해서 소외되거나 굉장히 다시 나중에 알고 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네네네. 경제적인 부분 또 불편함 이런 걸 떠나서 또 생존 문제까지도 요즘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맞아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고령층이 좀 겪고 있는 정보 격차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될까요, 박사님? 저희가 매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같은 경우에 일반 국민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인 수준 한 일반 국민을 100으로 했을 때 한 60% 정도 가량 되는데 문제 그 안에서 부문 간의 격차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접근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반 국민의 한 90%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네. 그것을 이용할 수 이용 역량이라든지 혹은 활용의 다양성 부분이 있어 가지고는 거의 5, 60% 정도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 대비 부문 간의 불균형이 심하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정보 격차 그러면 고령층과 젊은 층 간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고령층 내에서 이렇게 내부 격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는 남녀별 격차가 거의 없는데 고령층에서 남녀별 여성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력과 대졸 학력 간의 격차가 매우 심하고 저소득층 고령층과 고소득 고령층 간의 차이 그리고 이 도농 간의 격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령층 중에서도 70대 이상의 저학력, 저소득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령층 정보격차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정보 격차를 마주하게 되는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고령층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의 주 대상을 4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 농어민, 저독층, 그다음 고령층인데 고령층은 다른 취약계층과 달리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은퇴하고 퇴직할수록 이 기존에 관계 맺던 사회적 연결망이 끊어지잖아요. 더구나 이제 배우자마저 돌아가게 되면 거의 혼자 사는. 그래서 우리도 노인 가운데 독거 노인 가구가 꽤 높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들이 이제 고령층의 특징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봤듯이 안 그래도 평소에도 사회적으로 연결망들이 취약한데 디지털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사회적 배제와 디지털 배제, 그러니까 이중의 배제를 당하다 보니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환경적으로 좀 고립되는 상황이 그렇죠. 좀 가중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예. 이렇게 사회적 연결고리가 좀 끊어지면서 좀 실제로도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가구의 경우 자녀의 독립 그리고 결혼 등으로 인해서 가족 중심이었었던 1차 관계망이 자연스럽게 이제 줄어들었었던 거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관계망마저 또 단절돼서 식생활까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고립이죠. 그래서 다시 가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가족의 돌봄이 다시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살고 있던 자녀들이 한 공간으로 모이게 되고 한 공간에서 모이는 거가 가정 경제의 악화, 그리고 그 속에서 가족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은 또다시 노인 학대, 가정 내에 이제 학대로 일어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문제로까지 좀 파생이 되는 네. 모습인데요. 이 정보 격차가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는 세상이 됐는데,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 디지털 기기를 좀 새로 배워보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많이들 하려고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전국에 한 300여 개의 노인복지관과 이제 노인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인터넷과 이제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새롭게 떠오르는 키오스크라든지 손목밴드 등 웨어러블과 관련된 새로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고 좀 빠르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취미와 여가 활용이 높았다면 이제는 사회 적응과 생존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교육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디지털 교육을 받으려는 분들도 있지만 여건이 좀 되지를 않아서 여전히 소외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고령자 중에서 24%가 이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자, 이걸 좀 쉽게 풀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변 환경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24%가 된다, 이런 말인데 이건 어떤 말인가요, 박사님? 그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자발적 비이용자와 비자발적 비이용자 둘로 나뉩니다. 자발적 비이용자는 이용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으라고 이용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최근에 이런 사태를 맞아가지고 마음을 바꾼 것이죠. 이용 여건이 되는데 마음만 바꾸면 쉽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번에 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야, 이거 이용 안 하면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을 바꿔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비자발적 비이용자는 그랑 정반대로 이용할 의향,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대체 스마트폰을 자식들이 사줬는데 이용할 방법을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고, 혹은 아예 그런 기계가 없거나 매달 내는 이용료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 시기 맞아가지고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어렵게 와닿는 거죠. 뭐 통신료 부담도 있고 주변 환경도 어렵고 그렇죠. 해서 이 디지털 기기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싶어도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이런 고령층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지원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관장님, 현재 좀 나온 대책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지자체마다 이제 스마트 지원과 이런 전담 부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인 거나 제도적인 지원 차원에서는 좀 낮다고 봐야지 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310개의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에서 키오스크 등 프로그램을 종합해서 주문에서 결제까지 연습을 시키고 AI 그 기기를 활용해서 교육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제 활용을 해서 명상이라든지 홈 트레이닝까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잘 훈련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기기 중심으로 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좀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 정보 소외가 온라인뿐 아니라 현실의 고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장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대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패스트푸드를 주문하려고 해도 키오스크만 가능하다. 궁금해도 질문조차 하기 힘들다. 은행 지점은 점점 사라지는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디지털 정보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취약계층도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교육도 그중 하나다. 일주일에 2번 태블릿 수업을 받기 위해 근처 실버복지문화센터를 찾는 수강생들. 내가 이거 핸드폰을 잘 못 만지니까 핸드폰 이거 공부하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얼른 왔어요. 너무 좋아요. 이 스마트폰을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외로움도 많이 없어지시고 즐거움이 생기시거든요. 그거 배우시는 분들은 즐거움이 되게 많으세요.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시행되는 가운데 일괄적인 커리큘럼보다는 노인들을 위한 맞춤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이슈 분석 쌍심지에서 알아본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복지문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장님, 이 수강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업은 어떤 건가요?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교육은 역시 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이고요. 요새 이제 국민 SNS라고 일명 일컬는 이제 카카오톡 이런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유용한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터넷 뱅킹 또 각종 예매 등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된 기능에 대한 교육 열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요즘 1인 미디어 열풍이 불어서 동영상의 뭐 촬영이라든지 편집 그리고 밑에 이제 자막 넣는 거라든지 이런 문서 작성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네. 요즘은 또 직접 만나서 이걸 배우는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답답함이 좀 더 커진 것 같은데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디지털 교육에 이제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대면으로 해야지 된다라는 거가 있는데 네. 특별한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면으로 디지털 교육을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대면으로 하되 소규모 인원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네. 이것은 이제 복지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이제 유휴 공간이라고 많이 있죠. 카페라든지 종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역 마을 단위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를 함께 꾸려나가기 위해서 디지털 공동체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계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과 다양한 수업을 좀 진행하시면서 이건 진짜 아쉽다. 좀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좀 꼽아보자면 어떤 걸까요? 네, 한 4가지로 좀 꼽아 보겠습니다. 일단 교육의 효과가 낮은 점이 아쉽습니다. 자꾸 잊어버리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통신료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부담스러워요. 어르신들의 소득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셋째는 고가의 스마트폰 기기를 구입하기도 어렵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거가 있어서 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교육은 체험형이거든요. 만져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교육 장비들이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보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가 가장 큰 문제예요. 대안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령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대책들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박사님, 현재 좀 추진 중인 정책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에서 올 6월 달에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이라는 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고령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자기 집 가까운 데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계획의 핵심인데요. 네. 전국의 디지털 역량센터라고 해서 약칭 디지털 배움터라 그러는데 디지털 배움터 1000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140개, 경기도는 124개를 운영하는데 주로 집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
혹은 뭐 도서관, 뭐 노인복지관 이런 데가 주로 이런 데 운영하고, 거기에는 한 개 센터당 강사 2명, 보조 강사 2명에서 총 4명이 계속 상주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모여서 교육하기도 하고, 혹은 뭐 경로당 같은데 파견 나가서 방문 교육하기도 하고, 오프라인을 못하면 온라인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스마트폰 컴퓨터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생초보 같은 분들은 온라인 교육을 하기가 잘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예, 줌이라는 것 같아 이용하려고 그러면 뭐 줌 자체가 뭔지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오프라인으로 1대1로 줌이라는 부분들이 혹은 스마트폰 어떻게 하는지 좀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뭐 카카오톡이든 뭐 그런 부분 관련돼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에 대한 호응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좀 개발 중인 게, 스마트폰으로 송가인이 노래를 듣고 싶다 그러는데 들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디지털 역량이 어느 수준인지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척도를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되면 내년부터는 당장에 필요한 교육 과정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약간 맞춤형으로 그렇죠. 필요한 교육을 그렇죠. 추천 본인한테 맞춤형 교육 과정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을 포용 정책에 주의한 계획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정보 격차의 발생 원인 중에 하나로 설계의 문제점 얘기했잖아요. 네. 식당과 키오스크를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거 이용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키오스크가 이제 가서 기계로 주문하는 기기를 말하는 예, 거잖아요. 무인 정보 달말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 설계의 문제점들을 갖다 개설해 주는 걸 갖다가 정보통신 접근성이라는데, 그런 접근성 관련돼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설계 지침들을 갖다가 저희가 계속 이제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포용 정책의 주요한 요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디지털 기기라는 게 한 번 배워서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좀 누가 옆에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조력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궁금할 때마다 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분들이 좀 배울 수 있는 방법 좀 있을까요? 지난 1개월간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이제 파견된 스마트 활용 상설 상담센터를 운영을 했는데요. 궁금한 거가 있을 때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내가 저 복지관을 가니 내가 궁금한 거를 탁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나를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인기가 폭발적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디지털 교육은 반복 교육인 건데, 현실적으로 교육 필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교육 지원 인력이 이게 맞춤형으로 1대1로 있어야지 되는 거가 중요한 건데, 우리 박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회가, 국가가 나를 위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구나. 이것만 가지고로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아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이 정보 격차가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나온 단어 중에 디지털 에이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뜻인가요, 박사님? 에이징 관련돼서 앞에 붙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액티브 에이징, 활기찬 노년, 혹은 뭐, 헬스 에이징, 건강한 노년, 뭐, 성공적인 뭐 에이징 많이 붙는데, 디지털 에이징은 긍정적인 나이 들기를 도와주는 수단을 디지털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고 혹은 활기찬 노년을 보내겠다 하는 새로운 노인복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새로 표현이 너무 많아서 정보 격차가 있으면 이 말 뜻 자체도 좀 알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공공의 차원에서 이 디지털 에이징에 관한 정책은 또 어떻게 방향이 나가야 될지 의견을 좀 마무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예. 고령층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런 디지털 에이징을 정부의 예산만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 사회의 이 디지털 어떤 이웃 사촌들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하고
활용하는 데 따른 어떤 정부가 관련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부분에 가지고 디지털 조력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쉬운 기술, 뭐 요즘 이제 보급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보면 굳이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처럼 이 명령을 복잡하게 알 필요 없이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요. 말로 되는 거잖아요. 그 기술 자체는 첨단 기술이지만 이용하는 데는 노인들이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쉬운 기술들을 많이 이제 독거노인 가정이라든지 혹은 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들이 생활하는 시설들에 이렇게 보급하면 이 정보격차 혹은 디지털 에이징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 현장에 있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고도화되어 가는 이 정보화 사회에서 어쨌든 우리가 편리하고 관소화된 그 형태로 시각적인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공동체 확장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지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편리한 이 디지털 기술이 다른 이에겐 소외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를 줄이려면 전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언택트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 그 속에서 함께 포용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이슈 분석 쌍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